안녕하세요. 실수하는 모든 임상의를 위한 상담소 실수담의 고민 해결사를 맡게 된 김용진입니다. 이번 실수담에서는 임상의 여러분들께서 수술 중 겪었던 다양한 실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고 비교해보면서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임상의 선생님들이 평소에 고민하고 있었던 다양한 수술 케이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던 임플란트 식립 중 발생한 실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 7월경 저희 병원에 45번 파절 및 피스출라 주소로 내원하신 환자분께 당일 IND 시행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2주 후쯤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진행하였습니다. 임플란트는 직경 4.5에 11.5mm로 식립하였고 초기 고정은 45N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2주 후쯤 환자가 내원하였는데 임플란트 식립한 부분이 수술 이전처럼 느낌이 안 좋다고 하여 살펴보니 협측이 발치 전 상황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PA를 찍어보니 픽스처의 에이펙스 쪽에 방사선 투과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여 IND를 시행하였는데 다량의 퍼스가 배농되었습니다. 이번 임플란트 식립의 실패 원인이 과도한 식립 토크였을까요? 아니면 발치 후 치근단 병소를 제대로 소파하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자, 이번 사연은 발치 후 즉시 식립 케이스에서 발생된 실수 사례였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함께 엑스라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 초진 사진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심한 치관 부위의 파절로 인해서 치수광이 노출돼 있고 그로 인해서 에이피칼 부위에 심한 리전이 보이고 있네요. 다른 절단면에서 CT를 보시게 되면 에이피컬 쪽에 있는 리전이 버컬 쪽의 본을 파괴시켜서 피스출라를 형성한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진지바가 많이 스웰링이 됐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하는 게 금기증이 되겠습니다. 과도한 피스출라가 보이는 경우, 그리고 급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염증이 컨트롤되지 않는 경우라면 잘 IND를 하시는 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 3일에 일단 환자의 증상들이 subside 됐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발치를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셨던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전에 파노라마 상에서 보시면 임플란트 패스도 좋고 식립 깊이 조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술 직후에 찍은 임플란트 식립 직후에 찍은 CT가 없으니까 버커링걸 포지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파노라마 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해 보이시네요. 자, 그런데 2.5주 후에 8월 20일에 내원하셔서 다시 진지바가 스웰링이 됐고 느낌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PA를 찍으셨는데 보시면 에이피칼 쪽에 리전이 보이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들이 몇 개가 있고 이따가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이런 어쨌든 환자가 저렇게 리전이 심하게 다시 픽스처 주변에 보이고 있고 진지바가 스웰링이 되고 퍼스가 배농이 되는 상황에서 원인을 찾는다기보다는 먼저 이 환자를 어떻게 처치를 할 거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솔루션을 먼저 드리면요, 바로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가 동요도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빨리 제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거하시고 다시 염증 조직 제거 다 하시고 다시 임플란트 식립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래프트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서 CT 찍어 보시고 내면에 골 재생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임플란트 식립을 다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게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들께서 드릴링을 어떤 시퀀스로 하셨는지도 모르겠고요. 대부분 쓰시는 드릴이 얼마나 날이 잘 서 있는지, 즉 드릴의 절삭력이 얼마나 좋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기저질환이 어떤 게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환자가 2.5주에 이렇게 붓기 전까지 어떤 통증을 호소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뢰받은 케이스들
저한테 자문이 들어왔던 케이스들, 그리고 제 케이스들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분은 앞에 있는 치아들, 즉 45번과 44번 부위에 근관 치료를 했죠. 엔도 치료를 해놓고 나서 뒤쪽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셨습니다. 6번과 7번에 2개의 임플란트를 잘 식립하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치아들, 소구치에 근관 치료도 잘 끝나 있는 상태고 크라운도 잘 수복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뒤쪽에 골질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고정력이 좋았으니까 힐링 어바트먼트를 체결을 하셨겠죠. 자, 그런데 3주 후에 환자가 좀 약간의 불편감을 호소를 하셔서 PA를 찍어 보셨나봐요. 보시면 46번 부위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7번 부위는 괜찮은데 6번 부위에 뭔가 에이피칼 쪽에 다시 리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다고 한다면 기존에 남아있었던 염증이 아니면 그래놀레이션 티슈들이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아서 힐링이 좀 늦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완벽하게 힐링이 된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빌리티가 없고 그래서 좀 기다리셨나봐요. 5주째까지.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동요도가 생기기 시작하죠. 아까 사연을 주셨던 원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먼저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나중에 원인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솔루션은 이렇게 되도록 기다리시지 말고 당장 제거하시라는 겁니다. 이 환자 3주째 이렇게 돼서 좋아지겠지, 약을 좀 써볼까, 항생제를 써볼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 대부분의 케이스들에서 이렇게 되십니다. 원장님께서 사연을 주셨던 원장님 케이스도 2.5주째 오셔서 불편감이 생겼고 진지바가 스웰링이 됐고 퍼스가 배출됐고 그렇게 됐는데 임플란트에 대한 동요도는 사연에 없었어요. 만약에 동요도가 있었으면 당연히 제거를 하겠지만 동요도가 없어서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임플란트 동요도 유무에 상관없이 바로 제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5주째 이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자님은 한 주를 더 기다리셨어요. 6주째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만 해도 동요도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크레스탈 쪽엔 약간의 본의 인게이지먼트가 좀 있거든요. 에이피칼 쪽의 리전은 비록 커졌지만.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고민하는 게 인접 치아가 엔도가 잘 안 됐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PA상에서 보면 인접한 치아에 5번 부위에 엔도가 치료가 된 부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인터프록시말 보니 전혀 흡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을 인접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주째 결국 제거하셨습니다. 제거하시고 그래프트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뭔가를 또 임플란트를 다시 뭔가를 또 하는 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제거하시고 염증 조직 다 제거하시고 기다렸다가 그래프트 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다시 식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자문을 해줬던 원장님들은 그냥 하나 아니면 2개의 임플란트가 식립을 했다가 제거를 할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 환자가 계속 기억에 남는 이유가 저의 실수인지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환자에 있어서는 임플란트를 제가 4개를 제거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71세의 남자 환자고요. 전신적인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악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그거로 그 임플란트 지지형으로 고정성 보철물을 계획을 했고요. 자, 히스토리가 기니까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전 사진이 되겠습니다. 상악에는 덴처를 잘 쓰고 계셨고요. 상악의 컴플릿 덴처에 대한 큰 거부감은 없었고 불편감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악에는 저렇게 리치가 차등적으로 흡수가 돼 있죠. 오른쪽에는 리치가 굉장히 사운드하지만 왼쪽에는 수직적으로 저렇게 디펙트가 크죠. 이렇게 되면 하악의 덴처의 안정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하악의 덴처는 쓰기가 어려워서 고정성 보철물을 하는 걸 강력하게 원하셨고요. 그래서 고정성 보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골폭이나 이런 건 다 좋아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가이드 수술을 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아이디어란 위치에 임플란트도 식립할 수 있고 편하죠, 술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가이드 수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가이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서지컬 템플릿 만들어서 고정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었어요. 총 6개의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 보시면 잘 식립됐죠. 식립 직후에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왜 특히 좌측 부위에 맨디블라 캐널까지 거리가 제한됐는데도 가이드 수술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식립을 했습니다. 환자분도 만족하셨고 저도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아, 이래서 가이드 수술을 하는구나. 수술도 시간도 빨리 끝나고. 그래서 환자한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수술 잘 돼서 길어야 3개월 안에 최종 보철물 고정성으로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환자가 수술 3주째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라고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하악의 골도 좋은데, 골질도 좋은데 임플란트가 어떻게 빠져요? 힐링이 빠졌겠지 하고 봤더니 진짜 충격적으로 환자가 45번에 식립된 임플란트를 손에 들고 오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엑스레이를 찍어봤죠. 파노라마를 찍어봤더니 이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처럼 45번 부위에 디스탈의 본이 다 나갔습니다. 한번 수술 직후의 사진 보실까요? 가이드 수술을 했기 때문에 44번과 45번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3주 만에 이렇게 광범위한 골의 파괴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44번 하나 남겨놨던 치아에 모빌리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모빌리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 치아는 사운드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 치아를 두기로 했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치아가 있으면 치주인대 고유 수용기 감각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교합력을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완전하게 임플란트만 이용해서 전압 보철을 하게 되면 환자가 교합력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한 치아는 좀 남겨두고 보철을 진행을 하는 게 그 고유 수용기 감각으로 인해서 교합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환자한테 잘 얘기를 했어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모르겠는데 일단 45번이 흔들리기 시작하니 44번이 흔들리기 시작하니 얘를 뽑고 45번에 식립됐던 임플란트를 그 위치에 심어서 45번 부위를 판틱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환자도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때 환자가 얘기를 하는 게, 그런데 왼쪽의 아래 임플란트도 좀 시큰시큰하니 아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어떻게 시큰해, 시큰하다고 그러는 거는 자연 치아나 신경이 살아있는 치아나 이런 거에 시큰한 거지 임플란트가 어떻게 시큰하지?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 당시에는 별거 아니게 넘겼던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34번 임플란트 보시면 에이피칼 쪽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전혀 타진 반응에도 괜찮고 모빌리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큰한 거는 좀 더 지켜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큰하다는 거는 통증의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그자 통증의 단계가 낮을 때는 그게 시큰하다고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임플란트는 시큰할 수 없어 라고 간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그렇게 간과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페일이 생겼던 45번 임플란트를 어떻게든 다시 리플레이스 하기 위해서 44번을 발치를 하고 45번에 임플란트를 그 부위에 심었죠. 새로운 임플란트 심고 혹시 저도 조바심이 나서 묻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자 고정성으로 그 템퍼러리를 해주기 위해서 남아있었던 치아 임플란트들에 먼저 어바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PMMA로 브릿지를 연결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상하게 치아가 덴처잖아요. 풀덴처인 경우엔 이렇게 이미디어트로 로딩을 하더라도 덴처로부터는 교합력 자체가 세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웬걸 수술 후 5주에 보니까 34번 부위가 에이피칼 리전이 더 커졌죠. 그리고 환자가 이제 진짜 아프대요. 제가 이 4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묶어놨거든요. 원피스 타입으로 43번서부터 36번까지 4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원피스로 묶어놨으니까 저기 흔들리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근데 환자는 아프대요. 저쪽으로 씹으면. 그래서 파노라마를 찍어봤더니 저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둔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래서 과감하게 원피스 타입의 템퍼러리 브릿지를 제거를 하고 34번 제거했습니다. 자, 제거하고 얘는 어디 다른 데 심을 위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34번 위치에 깨끗하게 소파해주고 직경 7.0 직경의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그래도 운이 좋아서 고정력이 나왔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저거를 제거하고
다시 리플레이스먼트, 즉 와이드 다이아메터 임플란트로 리플레이스를 안 했다면 더 큰 본로스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시 리플레이스 하기가 어려웠겠죠. 어쨌든 운이 좋게 7.0짜리 임플란트를 심고 커버 스크루를 달아서 서브머지를 시켰고요. 자, 그러면 3개의 임플란트만을 가지고 원피스 타입의 고정성 보철물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반대쪽 46번 부위의 임플란트에도 어바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다시 원피스 타입의 보철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46번부터 36번까지 4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12유닛짜리의 브릿지를 원피스 타입의 브릿지를 만드는 거죠. 마치 오롬포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를 보시면 이렇게 4개를 이용해서 일단 12유닛 브릿지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나머지 저 2 임플란트 잘 되면 다 빨리 연결을 해가지고 고정성 보철을 만들어줘야지 했는데요. 그런데 먼저 36번 부위가 왜 실패했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이드 수술할 때 플래닝했던 데이터를 한번 불러봤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그래서 34번 부위과 36번 부위를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가요? 이때 되니까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CT상에서 보니까 34번 부위에는 코티칼 본이네. 거의 다 본메로우가 굉장히 덴스해 보입니다. 하지만 36번 부위는 코티칼은 크레스탈에 있는 코티칼은 얇은데 내면에 있는 캔슬러스 본도 소프트해 보이죠. 즉 가이드 수술을 하거나 CT를 찍거나 했을 때 골폭, 맨디블라 캐널까지의 거리만 보지 실제 이 골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34번, 36번 동일한 드릴링 시퀀스로 식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34번에 과토크가 걸렸을 수도 있겠죠. 자, 원인은 그렇게 됐겠지 하고 위안을 하고 있는데 수루 3개월째 환자가 또다시 왔습니다. 오른쪽이 아프대요. 이제 식사할 때마다 46번 임플란트가 또 시큰하대요. 말씀드렸듯이 시큰하다는 건 안 좋은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시보철물을 제거를 하고 46번을 단독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흔들리기 시작해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실패된 거죠. 얘는 그동안 문제가 없었었는데 왜 수루 3개월이 지나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실패를 했을까요? 아까 30번 때 임플란트가 식립했던 임플란트가 실패한 거, 그리고 40번 때 45번 임플란트가 식립한 거는 수술 초기에 실패가 된 거죠. 하지만 얘는 수술 후 3개월째에 실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패가 된 양상도 좀 다르죠. 얘를 보면 파노라마상으로만 봤을 때는 얘가 왜 실패했지? 라고 의아해하시겠죠. 왜냐면 그만큼 골 파괴가 없으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얘는 46번 임플란트는 오버로딩에 의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실패는 동일한 결과지만 실패가 된 원인은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이 환자는 크게 골 파괴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46번 부위에는, 그래서 제거하고 6.0 직경의 임플란트로 리플레이스를 하고요. 또 혹시 모르는 실패에 대비해서 그냥 47번에 제가 하나 더 심어드렸어요. 환자한테 특별하게 말도 안 하고 제가 그냥 하나 더 심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는데 하나를 더 심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의 임플란트만을 가지고 고정성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템퍼러리 덴처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하게. 자, 이게 수술 후 12주째 일어난 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환자 처음에 약속한 게 수루 3개월째 제가 최종 보철물 길어야 3개월째 다 끝내드린다고 그랬는데 수술 후 3개월째 이제 템퍼러리 덴처가 들어갔습니다. 환자와 저의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환자와 우리와의 관계를 라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라뽀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노력을 다했는지 환자분도 이해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2개의 임플란트를 추가로 46번과 7번에 식립을 하고 나서 그로부터 3개월째, 즉 첫 번째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이 돼서야 이렇게 고정성의 보철물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보시면 35번 7.0으로 리플레이스 했던 자리는 리플레이스를 하고 나서도 3개월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에이피칼 쪽에 본이 좀 이상하죠. 잘 차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40번 때는 어떤가요? 40번 때 46번 부위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실패해서 제거하고 식립한 부위, 여기는
큰 이상 소견이 안 보이시죠?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실패했었던 45번 임플란트와 34번 임플란트는 컴프레션 네크로시스나 서멀 데미지인 것 같아요. 열 발생이나 아니면 과도한 식립 토크에 인해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실패한 게 아니라 본에 네크로시스가 생긴 겁니다.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기도 전에 본이 네크로시스가 된 거죠. 하지만 46번은 교합력 조정의 실패, 즉 임시보철물 상태에서 46번 임플란트의 과도한 교합력이 가해지면서 그쪽에 마일드 오버로드 존 아니면 패솔로직 오버로드 존에 해당하는 교합력이 가해지면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깨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본에 대한 파괴는 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최종 보철한 이후의 사진이고요. 2년째 팔로업인데요. 얼마 전에 팔로업했던 2년째 팔로업 사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날 본 리접션 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요. 이제쯤 돼서야 35번 부위에 7.0으로 리플레이스했던 35번 부위의 본이 이제 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수로 6개월째 최종 보철을 했고 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35번 임플란트 에이피칼 쪽이 뭔가 좀 꺼림직하죠. 하지만 2년째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괜찮아져요. 모든 임플란트에 대해서 주변에 본이 안정화되고 마지널 본도 안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년째 팔로업 사진이에요. 환자분 팔로업도 정기적으로 잘 오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실패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 환자로 하여금 그래도 정기 체크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멀 데미지 아니면 프레셔 네크로시스, 여러가지 컴프레션 네크로시스, 여러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증상은 크로닉한 페인이 있습니다. 환자가 수술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대부분 통증이 सब사이드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스로빙 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로빙 페인이라는 건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듯한 뜻의 페인, 약간 불쾌감을 유발하는 듯한 페인, 심한 페인이 아니고 감염이나 어큐트 인플라메이션 때 나타나는 심한 페인이 아니고 좀 기분 나쁜 페인을 호소를 해요. 대부분 1주가 지나서 2주나 3주째 호소를 하는데, 그때쯤 그런 걸 증상을 호소를 하시면 반드시 PA를 찍어 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서멀 데미지나 컴프레션 네크로시스, 본 프레셔 네크로시스 같은 것들은 임플란트 에이펙스에서 에이피칼 리전처럼 시작합니다. 사연을 주셨던 원장님이 보내주셨던 케이스처럼요. 남아있는 버컬월이 얇으면 이게 뚫리면서 화농성, 즉 퍼스를 동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이 하우징 안에 이런 네크로시스가 있을 때는 그런 화농성의 진지바이 염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이걸 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걸 둘까? 아니면 제거를 할까? 그럼 환자는 흔들리지도 않고 멀쩡한데 왜 제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두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4주에서 6주를 지나고 나면 에이피칼 쪽에 머물러 있었던 전원 네크로시스가 크레스탈 본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이때쯤 돼야 임플란트에 모빌리티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사진에서 전과 후를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를 해볼게요. 골파괴가 급속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죠. 그러고 나면 다시 뭔가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연을 주셨던 원장님 케이스에서 제가 가능한 빨리 제거하라고 했던 게, 제거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도 만약에 내일 이런 환자가 왔다고 그랬을 때 제거하시겠어요?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자신 없습니다. 제거 못하죠. 일단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렇다면 2주째 오세요, 한 달 있다 오세요가 아니라 일주일마다라도 보는 거죠. PA를 찍어본다던가 CT 팔로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보였을 때는 빨리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신 것처럼 이 환자도 가이드 수술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가 빠졌다고 저한테 자문 왔던 케이스예요. 가이드 수술로 굉장히 잘 심어서 만족을 하셨는데 4주 정도 지나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쏙 빠졌대요. 그래서 제가 플래닝된 CT 사진 한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봤더니 맨 오른쪽에 보시면 다 코티칼 본입니다. 본 메로우가 아예 없어요. 이런 경우에 가이드를 통해서 심어서 고정력가 아무리 잘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과도한 식립 토크가 발생했고
본의 컴프레션이 많이 되면서 네크로시스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초기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이 40에서 50N 그거 넘으면 다 네크로시스가 생기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후배들이나 동기교 의사들한테 말을 할 때 임플란트의 고정력은 캔슬러스 본을 압박하면서는 극대화시키고 코티칼 본을 만났을 때는 코티칼 본을 살짝 접촉만 하도록 심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코티칼 본과 캔슬러스 본은 전혀 다릅니다. 코티칼 본은 압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블러드 서플라이가 좋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잘 돼요. 하지만 코티칼 본은 블러드 베슬이 거의 없죠. 그리고 본 셀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골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코티칼 본이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본 리접션.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죠. 이게 더 심하게 압박을 받으면 네크로시스가 생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식립하던 임플란트가 전반적인 코티칼 본 베드 안에 들어가야 된다면 전반적인 코티칼 본이 압박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네크로시스가 생기겠죠. 아까 사연을 주셨던 원장님 케이스를 보면 기존의 화농성의 그런 피스출라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주로 발치창 내벽들이 좀 두꺼워지는 경향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그러면 임플란트가 원장님께서 식립하셨을 당시에 전반적으로 다 코티칼 본을 압박을 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네크로시스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런 원인으로 우리가 역추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예방법으로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어떻게 예방을 할까요? 골질에 따라서 드릴링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디완본에 있어서는 너무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보시는 것처럼 10mm 이상으로 드릴링을 하게 되면 그 10mm 이상 되는 부위에서부터 열 발생이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4mm, 6mm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곡선을 보이지만 10mm가 넘어갈수록 급격히 열 발생이 많아지게 되겠죠. 41도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몇 분 이상 본이 노출되게 되면 네크로시스가 생긴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완본이나 아니면 하드본 그리고 노말본에서도 너무 긴 임플란트 욕심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오스테오 네크로시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럼 열 발생이나 컴프레션에 의해 가지고 오스테오 네크로시스가 생기는구나 라고 알려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논문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것처럼 이 오세오 네크로시스 아니면 본 프레셔 네크로시스라는 건 어떤 문헌상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실패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게 오세오 네크로시스지 본 프레셔 네크로시스지 역추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연을 주셨던 원장님 케이스를 가지고 원인을 정확히 못 찾겠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동일하게 결과를 가지고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보여드렸던 케이스처럼 5번 부위에 이상 실패들이 많이 있습니다. 5번 부위가 블러드 서플라이가 썩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번에 멘탈 포라멘이 있는데 멘탈 포라멘의 뒤쪽은 맨디블라 캐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뉴트리션 캐널로부터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좋겠지만 5번 부위에서는 맨디블라 캐널이 멘탈 포라멘 쪽으로 급격히 버컬로 돌아나가죠. 5번 부위 자체의 본을 알베올라 본 쪽을 보면은 블러드 서플라이가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악에 제일 많은 임플란트, 즉 식립 중에 경험하는 실수나 식립 중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기에 탈락되는 경우가 5번 부위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5번을 식립하실 때는 하악 5번을 식립하실 때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임플란트 식립 중 경험한 실수 사례, 임플란트 식립 중이라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초기에 발생한 실패 및 그거를 유발한 원장님의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전달드린 솔루션을 통해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조금이나마 임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이너스 수술 중 겪었던 실수 사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사이너스 수술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고민이나 실수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아래 메일 주소로 많이 접수해 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김용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